이놈아, 당장 꺼져. 내 애비애미가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말은 친아들이 친부모에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피땀 흘려 자식 셋을 키워낸 노부부는 그날 밤 천둥치는 폭우 속에 맨발로 쫓겨났죠. 재산은 한 푼도 없이 오직 죽어가는 늙은 소 한 마리만 손에 쥔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모두가 폐물이라 비웃던 그 소가 훗날 나라를 구하고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막내가 임금 앞에 무릎 꿇려 천하의 영웅이 될 줄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불효자식들의 폐악과 하늘도 감동시킨 효자의 눈물, 그리고 버려진 생명들이 함께 일으킨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전서가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삼형제를 둔 박씨 노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 중에 자리 잡아 외지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산자락을 따라 기름진 논이 펼쳐져 있고 맑은 시냇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흘러 농사짓기에는 더없이 좋은 터전이었죠. 박씨 노인은 젊은 시절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와 무려 40년을 한결같이 부지런히 일해서 논 20마지기와 바지 15마지기, 그리고 마을에서 유일한 기와집 한 채를 일군 제법 살림 있는 농부였답니다. 노인의 손은 40년 세월의 흔적으로 굳은 살이 켜켜이 박혀 있었고 허리는 논바닥에서 수없이 굽혔다 폈다 한 탓에 활처럼 휘어 있었죠. 하지만 노인은 그 고생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자식들의 밥이 되고 옷이 되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노인의 성실함을 칭송하며 저 양반처럼만 살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겠다며 부러워했었죠. 특히 노인이 기와집을 올린 날에는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였답니다. 초가집만 즐비한 산골 마을에 기와집이 들어서다니. 이건 분명 하늘이 박씨 노인의 정성을 보시고 내린 복이라며 모두가 입을 모았죠. 노인은 그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대접하며 말했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와 여러분의 도움 덕분이요. 내 자식들에게도 늘 말하지만 사람은 부지런해야 하고 이웃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하오. 그래야 복이 오는 법이요.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던 노인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콧방귀를 뀌며 속으로 비웃고 있었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노인의 머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아내 이씨 부인 역시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져 이제는 삼형제의 손을 빌려야만 겨우 한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답니다. 노인의 나이 72, 부인의 나이 69이었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 늙은 몸이 되었지만 노인 부부는 걱정하지 않았답니다. 자식 셋을 두었으니 한 명만 효도해도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삼형제의 됨됨이가 하늘과 땅처럼, 아니 그보다 더 극과 극으로 달랐으니 바로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의 비극이 시작된답니다. 큰아들 박대수는 올해 나이 35이었답니다.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겉보기에는 듬직해 보였지만 속은 썩은 호박처럼 텅 비어 있었죠. 어릴 적부터 일하기를 싫어해서 아버지가 논에 나가자고 하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핑계를 대며 빠졌고 그 시간에 동네 건달들과 어울려 노름판을 기웃거리기 일쑤였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죠. 대수의 눈에는 오직 돈만 보였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얻을 수 있을지만 궁리했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며 언제 그 논밭을 제 이름으로 옮길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는 불효자 중의 불효자였죠. 대수에게 부모란 재산을 물려줄 존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답니다. 둘째 아들 박대진은 32이었답니다.
대지는 형 대수보다 더 교활하고 음흉했죠. 겉으로는 부모님께 공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답니다. 대진의 특기는 형의 비위를 맞추며 형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 졸졸 따라다니는 것이었죠. 스스로 나서서 악행을 저지기보다는 형의 등 뒤에 숨어서 부추기고 동조하는 비열한 성격이었답니다. 대수가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대진은 어김없이 맞습니다. 형님,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며 추임새를 넣었죠. 마을 사람들은 대진을 보며 형만큼은 아니지만 저 녀석도 속이 시커멓다며 혀를 찼지만 정작 박씨 노인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며 두 아들의 본색을 애써 외면했답니다. 반면 막내 아들 박대복이는 올해 24이었답니다. 대복이는 두 형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릴 적부터 말수가 적고 행동이 느려서 마을 사람들이 저 집 막내는 좀 모자란 것 같다며 수군거렸답니다. 학당에 보내도 천자문 하나를 외우는데 다른 아이들의 3배는 걸렸고 일을 시켜도 남들보다 2배는 느렸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복이에게 바보 대복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답니다. 형들도 이 막내를 깔보며 야 바보야 이것도 못하냐며 놀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대복이에게는 두 형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진심이었죠. 대복이는 비록 머리는 느렸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했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신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눌 줄 아는 아이였죠. 대복이가 10살 때의 일이었답니다. 아버지 박씨 노인이 논에서 일하다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노인을 집으로 옮겼는데 큰아들 대수는 아이고 귀찮게 됐네 라며 코를 골며 낮잠을 잤고 둘째 대지는 형님 저도 피곤해요 라며 형 옆에 드러누웠답니다. 하지만 10살 배기 대복이는 달랐죠. 대복이는 아버지 곁을 밤새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렸고 어머니가 끓여준 약을 식지 않게 호호 불어가며 떠먹여 드렸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대복이의 그 말에 박씨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막내의 손을 꼭 잡았죠. 그때 노인은 깨달았답니다. 재산이 많은들 자식이 불효하면 무슨 소용인가. 진짜 재산은 이 막내 녀석의 마음이로구나. 하지만 노인은 차마 두 큰아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설마 내 자식들이라는 헛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박씨 노인이 본격적으로 병석에 눕게 된 것은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독하게 추웠던 어느 겨울날이었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해서 시냇물이 꽁꽁 얼어붙고 마당에 나온 달들이 얼어 죽을 정도였죠. 노인은 부엌에 쓸 장작이 떨어져서 직접 뒷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얼음에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노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허리뼈에 금이 간 것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업어다 집에 눕혔지만 노인은 그날 이후로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아보니 허리뼈가 어긋나서 당분간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답니다. 약간만 은자 선양이 들었지만 두 큰아들은 그 돈조차 아깝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죠. 설상가상으로 이씨 부인 역시 지병인 해수병이 도저 기침이 심해졌답니다. 밤새 콜록콜록 기침을 하다 보면 아침에는 목에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정도였죠. 의원은 귀한 녹용과 웅담이 있어야 병세를 다스릴 수 있다고 했지만 그 약재를 구하려면 최소한 은자 10량은 있어야 했답니다. 병든 노부모를 보며 두 형제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큰아들 대수와 둘째 대지는 부모님 병간호는커녕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답니다. 큰아들 대수는 본체의 안방을 꿰차고 앉아 곰방대를 빨며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고
둘째 대지는 그 옆에 붙어 앉아 형과 술을 마시며 낄낄거렸죠. 어느 날 저녁 이씨 부인이 기침을 참지 못하고 마루까지 기어 나와 큰아들 대수에게 애원했답니다. 대수야, 어미가 이렇게 아픈데 약 한 첩만 지어다오. 내가 맞이 아니냐? 하지만 대수의 대답은 부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에이, 어머니도 참.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오? 그 나이까지 살았으면 팔자 좋은 거지. 약이고 뭐고 돈 들여봤자 며칠이나 더 산다고 그러시오. 그 말에 이씨 부인은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세상에 내가 10달을 배 아파 낳고 젖 먹여 키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부인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고 대수는 콧방귀를 뀌며 에이, 또 저러네. 라고 중얼거렸죠. 둘째 대진도 맞습니다, 형님. 그 돈 있으면 봄에 씨앗이나 더 사는 게 낫겠소. 라며 장단을 맞췄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막내 대복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답니다. 대복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형들에게 대들 수는 없었죠. 바보라고 놀림받는 자신이 형들에게 큰 소리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대복이는 그 길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품팔이에서 모아둔 돈을 꺼냈답니다. 돈이라고 해봤자 10년 넘게 아껴 모은 동전 37잎이 전부였죠. 이 돈으로 녹용을 살 수 있을까? 대복이는 고민 끝에 결심했답니다. 돈이 부족하면 몸으로 때우자. 어떻게든 부모님 약재를 구해오자. 다음 날 새벽 해도 뜨기 전에 대복이는 등짐을 지고 집을 나섰답니다. 목적지는 40리나 떨어진 읍내의 약방이었죠. 걸어서 반나절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답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죠.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길을 뚫고 대복이는 묵묵히 걸었답니다. 손이 꽁꽁 얼고 발이 시려 감각이 없어졌지만 대복이는 멈추지 않았죠.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대복이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금세 얼어붙었지만 가슴 속의 효심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해가 중천에 떠서야 대복이는 겨우 읍내에 도착했답니다. 온몸이 눈범벅이 되어 꼭 눈사람 같았죠. 약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재상 주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답니다. 아이고, 이 눈보라에 어디서 왔는고? 대복이는 꾸벅 절을 하며 말했죠. 40리 박산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수병으로 알아놓으셨는데 녹용이 필요하다 하여 왔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대복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답니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옷차림에 때가 낀 얼굴, 그리고 37립뿐인 돈주머니.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복에 녹용이 얼마인지 알고 왔는가? 녹용 한 뿌리가 은자 5냥일세. 자네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네. 대복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답니다. 은자 5냥이라니 자신이 가진 돈의 10배도 넘는 금액이었죠. 대복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답니다. 주인 어른,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은 없지만 힘은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주인 어른 댁에서 일하며 값을 갚겠습니다. 제발 어머니, 약만 주십시오. 대복이의 간절함에 약재상 주인은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효자가 다 있나. 주인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죠. 좋네. 자네의 효심이 갸륵하니 내가 특별히 녹용 한 뿌리를 외상으로 주겠네. 대신 봄이 되면 우리 약방에 와서 한 달 동안 일해주게. 그걸로 값을 대신 치르는 걸세. 대복이는 땅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올렸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녹용을 품에 안고 대복이는 다시
길을 되돌아왔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별이 총총 뜬 밤이었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발가락에는 동상이 걸렸지만 대보기는 개의치 않았답니다. 부모님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 씨 부인이 힘없는 눈으로 대보기를 바라보았죠. 대보가, 이 밤에 어딜 갔다 오느냐? 대보기는 품에서 녹용을 꺼내며 말했답니다. 어머니, 이걸 다려 드세요. 이걸 드시면 기침이 나을 거예요. 이 씨 부인은 그 녹용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았죠. 대보가,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느냐? 내 형들은 약방 근처에도 가지 않더구나. 대보기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튼튼하니까요. 어머니만 나으시면 됐어요. 그날 밤 대보기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녹용을 정성껏 다렸답니다. 은은한 약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병석에 누운 박씨 노인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죠. 이게 무슨 냄새냐? 대보기가 녹용을 다리고 있는 것을 본 노인은 그만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대보가, 이 쓸모없는 애비를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대보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에 박씨 노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어쩌면 일이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 밤 노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죠. 반면 큰아들 대수와 둘째 대지는 그날 밤에도 안방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아이, 형님, 저 바보 막내가 녹용을 구해왔다면서요? 대진의 말에 대수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냐? 저놈이 제 돈 써서 효도하겠다는데 우리가 말릴 것 있나? 덕분에 우리 돈은 아꼈잖아. 두 형제는 낄낄거리며 술잔을 부딪혔답니다. 저 바보가 평생 저러면 우리야 편하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은 어차피 우리 차지인데 그때까지 막내가 시중이나 들어주면 금상첨화 아니겠소. 형제의 대화는 차마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패륜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제 꾀에 스스로 감탄하며 만족스러워했죠.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답니다. 대보기의 정성 덕분에 이씨 부인의 기침은 많이 나아졌고 박씨 노인의 허리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죠. 물론 예전처럼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침상 위에서 일어나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답니다. 대보기는 약속대로 읍내의 약방에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약재를 나르고 창고를 정리하며 몸을 혹사했답니다. 그 한 달 동안 대보기는 집에 한 번도 돌아오지 못했죠. 그 사이 부모님 식사와 집안일은 누가 했을까요? 놀랍게도 두 형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결국 마을의 이웃들이 돌아가며 노부부를 돌봐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죠. 저 집 큰아들 둘째는 사람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지. 대보기가 약방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노인은 막내를 불러 앉혔답니다. 대보가, 이리 오너라. 할 말이 있다. 대보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박씨 노인은 막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대보가, 이 애비가 내게 미안하구나. 내 형들은 하나같이 불효막심한데 너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대보기는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들도 바쁘실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노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두 큰아들의 본색을, 그리고 막내의 진심을 말이죠.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답니다. 더 늦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겠다고. 그로부터 며칠 후
박씨 노인은 삼형제를 불러 모았답니다. 때는 바야흐로 5월 단오날을 앞둔 초여름이었죠. 대청마루에 병풍을 치고 노인은 중앙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오른편에는 이씨 부인이, 그리고 앞에는 삼형제가 무릎을 꿇고 앉았죠. 큰아들 대수의 눈이 벌써부터 번뜩였답니다. 드디어 재산 분배냐, 이거 잘 됐군. 이라는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둘째 대진 역시 입꼬리가 실룩거렸답니다. 반면 막내 대복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죠. 노인이 입을 열었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살아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려 함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대수와 대진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죠.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답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은 논 20마지기와 바지 15마지기, 그리고 이 기와집이 전부다. 대수야, 너는 마지니 논 10마지기와 이 기와집을 가져라. 대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역시 마지가 대접받는 법이지. 노인의 말이 이어졌답니다. 대진아, 너는 논 9마지기와 바지 10마지기를 가져가거라. 대진도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쓰겠습니다. 대수가 논 10마지기와 기와집, 대진이 논 9마지기와 바지 10마지기. 그러면 남은 것은 논 1마지기와 밭 5마지기 뿐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막내 대복이에게로 쏠렸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답니다. 그리고 대복아, 너는...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갈라졌죠. 미안하다. 내게 줄 것이 남은 논 1마지기와 저 외양간에 있는 늙은 소 1마리뿐이구나. 밭 5마지기는 내 어미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양식으로 남겨두마. 외양간이라는 말에 대수와 대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손으로 막고 킬킬거렸답니다. 외양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곳에는 20해 가까이 박씨 가문의 농사를 도왔던 늙은 황소 1마리가 있었답니다. 이름은 누렁이. 박씨 노인이 젊었을 때 장에서 사온 송아지가 이제는 20살이 넘은 노쇠한 소가 되어 있었죠. 누렁이의 상태는 처참했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소문났던 황소였지만 이제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한쪽 뒷다리는 5년 전 밭을 갈다 돌부리에 부딪혀 다친 이후로 계속 절룩거렸답니다. 눈도 침침해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이빨도 다 빠져서 부드러운 풀만 간신히 씹을 수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 소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며 혀를 찼답니다. 심지어 백정조차 적은 고깃값도 안 나온다며 손사래를 칠 정도였죠. 큰아들 대수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답니다. 허허, 아버지도 참. 저 폐물 같은 소를 대복이한테 주시다니. 그거 참 공평하십니다. 둘째 대진도 거들었죠. 하하, 맞습니다. 저 소는 가죽값으로도 백냥이 안 나올 텐데. 대복이가 잘 키워서 내년에 고깃국이나 끓여 먹으라 이거지요? 두 형제는 배꼽을 잡고 웃어댔답니다. 노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죠. 하지만 그 순간 막내 대복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대복이의 대답에 모두가 멈칫했죠. 대복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저 누렁이는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자란 식구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께서 장에서 사오신 거 기억나요? 그때 누렁이가 송아지였는데 저랑 키가 비슷했었죠. 그 누렁이가 벌써 이렇게 늙었네요. 대복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아버지, 제가 누렁이를 끝까지 잘 보살피겠습니다. 형님들이 준 것보다 이 누렁이가 저한테는 더 귀합니다. 대복이의 말에 박씨 노인은 가슴이 뭉클해졌죠.
하지만 큰아들 대수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바보는 역시 바보야. 저 죽어가는 소가 뭐가 귀하다고. 대진도 덩달아 비웃었죠. 형님, 저 바보는 구제불능이에요. 그냥 내버려 둡시다. 두 형제의 조롱에도 대복이는 미소를 잃지 않았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누렁이가 제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재산 분배가 끝난 후 열흘이 지났을 때였답니다. 큰아들 대수가 느닷없이 부모님이 묵고 계신 안채로 성큼성큼 들어왔죠. 그의 뒤에는 둘째 대진이 졸졸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박씨 노인은 두 아들을 올려다보며 뭐냐,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죠. 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분은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노인은 귀를 의심했답니다. 뭐라고? 이놈아, 내 애비애미더러 어디로 나가라는 게냐? 대수는 차갑게 대답했죠. 저도 이제 35입니다. 장가를 들어야 할 나이 아닙니까? 새색시가 들어올 터인데 늙은이들이 같이 있으면 신방 차리기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노인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이놈아, 내가 어미 아비를 쫓아내겠다고? 하지만 대수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죠. 쫓아낸다니요.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저는 그저 독립하시라는 겁니다. 두 분도 이제 따로 사시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대진도 끼어들었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밭에다가 새 집을 지을 터인데 식소리 늘면 먹여 살릴 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두 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이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답니다. 아이고, 내가 이놈들을 잘못 낳았구나. 내가 배가 아파 낳은 자식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니.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죠. 하지만 두 아들의 표정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대수가 한술 더 떴죠. 그리고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당신 몫으로 남기셨다던 밭 5마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한테 주셔야겠습니다. 노인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뭐라고? 그건 내 노후와 내 어미 양식으로 남겨둔 것이다. 대수는 콧방귀를 뀌었죠. 아버지께서 직접 농사짓지도 못하시면서 그 밭을 뭘 하시게요? 저희한테 주시면 소작을 놔서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그냥 주십시오. 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답니다. 이 폐륜 아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아무리 재산을 가져갔어도 부모 봉양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더냐? 노인의 호통에도 대수는 코웃음을 쳤죠. 봉양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러나요? 아버지가 키워주셨다고 하시는데 저희 나라서 컸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버지 논밭에서 일해준 것만 해도 효도가 넘치는 겁니다. 대진도 맞장구를 쳤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먹고 살기 바쁜데 늙은 부모까지 어떻게 모십니까? 시대가 변했어요, 아버지. 노인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이놈들아, 너희 할아버지 산소에 대고 맹세해라. 너희가 정녕 그런 못된 생각을 품고 있단 말이냐. 하지만 대수는 되려 소리를 질렀죠. 아, 시끄럽습니다. 저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짐을 내다 버리겠습니다. 대수의 고함에 노인은 그만 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쓰러졌답니다. 이씨 부인이 악을 쓰며 남편을 부축했죠. 여보, 정신 차려요. 마당에서는 대복이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대복이가 안채에 도착했을 때 보인 광경은 처참했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계시고 어머니는 통곡하며 아버지를 부축하고 계셨죠. 그리고 두 형은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갑게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대복이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눈에서 불이 났죠. 형님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복이의 외침에 대수가 눈을 흘겼답니다. 오, 바보 막내도 왔네. 잘됐다. 너한테도 통보한다. 아버지 어머니는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신다. 내가 모시든 길바닥에 내버리든 알아서 해라. 대복이는 부들부들 떨었답니다. 형님, 어떻게 친부모를 내쫓으신단 말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까? 대진이 비웃음을 날렸죠. 어이쿠, 바보가 큰 소리는.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가진 게 뭔데? 논 한 마지기에 죽어가는 늙은 소 한 마리뿐이잖아. 주제 파악 좀 해라. 대복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답니다. 좋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형님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대복이의 말에 대수가 박수를 쳤죠. 아이고, 잘됐네, 잘됐어. 바보 막내가 효자 노릇하겠다니 우리야 편하지. 그래, 데려가라. 어차피 며칠 못 가서 굶어 죽을 테니까. 두 형제는 킬킬거리며 안채를 나갔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졌답니다. 마치 하늘도 이 폐륜에 분노하는 듯 번개가 세상을 갈랐고 폭우가 대지를 때렸죠. 박씨 노인 부부는 쫓겨나듯 본체를 나와 비를 맞으며 마당에 서 있었답니다. 노인은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지팡이에 의지에 겨우 서 있었고 부인은 허리가 굽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두 노인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씩만 들려 있었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옷까지 몇 벌만 챙겨 나온 것이었죠. 기와집 대문이 쾅 하고 닫혔고 안에서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노인 부부는 그 문 앞에서 한참을 비를 맞고 서 있었죠. 갈 곳이 없었답니다.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그때 빗속을 뚫고 달려온 것은 막내의 대복이었답니다. 대복이는 삿갓도 쓰지 않은 채 맨몸으로 뛰어와 부모님 앞에 섰죠. 아버지, 어머니, 저랑 함께 가시지요. 제가 받은 논 한 마지기 옆에 작은 움막이 있습니다.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대복아, 미안하다. 이 애비가 쓸모없는 놈이라 내게 이런 짐까지 지우는구나. 대복이는 고개를 저었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짐입니까? 어서 가시지요. 비 오래 맞으시면 감기 드세요. 대복이는 어머니를 업고 아버지의 손을 이끌어 빗속을 헤쳤답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지만 대복이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죠. 뒤에서는 형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답니다. 저 바보 진짜 데려가네. 갈데 없는 늙은이들 며칠 버틸 수 있을지 보자고. 대복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오직 앞만 보며 걸었죠. 등에 업힌 어머니가 나직이 속삭였답니다. 대복아, 고맙다. 이 어미는 너 하나만 믿는다. 대복이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죠. 대복이의 움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답니다. 움막이라고 해봤자 논두렁 옆에 세워진 조그만 토막이었죠. 원래는 농사철에 잠깐 쉬어가는 용도로 지은 것인데 대복이가 손수 흙을 발라 비바람을 막도록 고쳐놓은 것이었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새어 비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밖보다는 나았죠. 대복이는 부모님을 방 안에 눕히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셨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방을 따뜻하게 데웠죠. 불씨가 살아나자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대보가, 너는 어디서 자려고 그러느냐? 아버지의 물음에 대보기는 웃으며 말했죠. 저는 외양간에서 누렁이랑 자면 됩니다. 누렁이 털이 따뜻하거든요. 그날 밤 대보기는 외양간으로 갔답니다. 비를 피해 웅크리고 있던 누렁이가 대보기를 보자 낮게 울었죠. 대보기는 누렁이의 거친 털에 기대앉으며 말했답니다. 누렁아, 이제부터 우리 식구가 늘었어.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단다.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힘내보자. 누렁이는 대보기의 손을 핥으며 대답했죠. 그 밤 폭풍우는 밤새 몰아쳤지만 작은 움막과 외양간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답니다. 버려진 새 식구와 늙은 소 한 마리.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첫 밤을 보냈죠. 다음 날부터 대보기의 고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논 한 마지기로 새 식구가 먹고 살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죠. 논 한 마지기에서 나오는 쌀은 기껏해야 석섬이 고작이었는데 새 식구가 1년을 먹으려면 최소 대여섯 섬은 있어야 했답니다. 대보기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낮에는 마을 부잣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고 해가 지면 산에 올라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답니다. 새벽에는 물고기를 잡아 읍내에 팔러 가기도 했죠. 대보기의 하루는 남들의 2배, 3배나 길었답니다. 그래도 대보기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부모님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대보기의 마음을 쓰이게 하는 것은 외양간의 누렁이였답니다. 늙고 병든 소는 갈비뼈가 손에 잡힐 정도로 앙상했고 한쪽 뒷다리는 예전에 밭을 갈다 다친 것이 덧나서 절룩거렸죠. 눈도 침침해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했고 이빨도 다 빠져 풀을 씹기도 힘들어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보기가 누렁이를 끌고 지나갈 때마다 혀를 끌끌 찼죠.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 저 소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품삯 들여서 키워봤자 뭐하나. 차라리 가죽이라도 벗겨서 팔지 그러냐? 어떤 사람은 대놓고 대보기에게 말하기도 했답니다. 야, 대보가. 그 소 나한테 팔아라. 내가 엽전 30잎에 사줄게. 고깃국이라도 끓여 먹으면 부모님 보양에 좋겠다. 하지만 대보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답니다. 안 됩니다. 이 소는 우리 아버지랑 평생을 함께 일한 식구입니다. 20해를 한솥밥 먹은 가족인데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식구를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보기의 말에 사람들은 비웃었죠. 허참, 소가 무슨 식구야. 짐승은 짐승이지. 저놈은 정말 바보가 맞구먼. 하지만 대보기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입에 들어갈 끼니를 줄여가며 누렁이의 여물을 챙겼죠. 자신은 보리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누렁이에게는 부드럽고 영양 많은 풀을 구해다 먹였답니다. 대보기는 매일 새벽이면 산에 올라 이슬 맺힌 가장 싱싱한 풀을 뜯어왔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시냇가에서 자라는 부드립과 미나리도 캐왔죠. 소의 소화가 잘 되도록 풀을 잘게 썰어서 죽처럼 만들어 먹이기도 했답니다. 밤이면 누렁이의 다친 다리에 쑥을 다려 정성껏 찜질을 해주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 뿌리가 소 다리에 좋다고 하면 산을 샅샅이 뒤지어 캐왔고 웅담이 기력 회복에 좋다면 비싼 값을 주고라도 구해와 먹였답니다. 물론 대보기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죠. 대보기는 약재상에 가서 한 달 일하는 조건으로 약재를 외상으로 받아왔답니다. 그렇게 대보기의 빚은 점점 늘어갔지만 대보기는 후회하지 않았죠. 밤이 깊어지면 대보기는 누렁이의 곁에 누워 소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나직이 속삭였답니다. 누렁아,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근데 우리 같이 버텨보자.
세상이 우릴 버렸어도 우린 서로가 있잖아. 내가 일어서는 날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 누렁이는 대보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축 늘어진 머리를 들어 대보기의 손을 핥았답니다. 소의 거칠지만 따뜻한 혀가 대보기의 손등을 훑을 때마다 대보기는 눈물을 삼켰죠. 세상 모두가 버린 존재들이었지만 서로에게만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답니다. 그 겨울, 그 작은 외양간에는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선 깊은 우정이 싹트고 있었죠. 한편 기와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큰아들 대수는 부모를 내쫓은 후 마음껏 호의호식하고 있었답니다. 장에서 가장 비싼 고기와 술을 사다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죠. 둘째 대진도 형을 따라 매일 안방에서 술판을 벌였답니다. 두 형제는 이제 눈치 볼 사람이 없어졌다며 기뻐했죠. 야, 대진아. 아버지 어머니 나가시니까 속이 후련하지 않냐? 맞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세상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아봅시다. 두 형제는 밤낮 없이 술을 마시고 노름판에 돈을 뿌렸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새어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마을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죠. 박씨 노인 부부가 막내 대보기한테 쫓겨나서 움막에서 산다더라. 이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대보기한테 쫓겨났다고 그 효자가 말도 안 돼 라며 이야해했죠. 하지만 이 소문을 처음 퍼뜨린 것은 다름 아닌 큰아들 대수였답니다. 대수는 자신의 패륜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일부러 거짓 소문을 낸 것이었죠. 우리가 부모를 내쫓은 게 아니라 바보 막내가 부모를 꿰어서 데려간 거다. 저놈이 부모님을 인질 삼아 재산을 더 뜯어내려는 속셈이다. 대수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대보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저 바보가 별짓을 다 하네. 부모를 인질로 잡다니. 대보기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고 형님들을 욕하는 것도 결국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니까요. 대보기는 묵묵히 참았답니다. 대신 그 시간에 부모님을 더 정성껏 모시고 누렁이를 더 열심히 돌봤죠. 천하의 입방아에 휘말렸어도 대보기의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졌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시냇물은 살얼음을 깨며 졸졸 흐르기 시작했죠. 대보기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외양간의 누렁이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답니다. 누렁이의 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고 예전처럼 죽 늘어지지 않고 고개를 들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대보기는 반가웠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기대는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자 누렁이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앙상했던 달빛뼈 위로 살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2마디 정도로 얇게 붙던 살이 한 달이 지나자 제법 두툼해졌죠. 군데군데 빠져있던 털도 새로 돋아나기 시작했는데 그 털이 예전의 거무튀튀한 색이 아니라 눈부시게 황금빛으로 빛났답니다. 침침했던 눈에도 서서히 빛이 돌기 시작했고 절룩거리던 뒷다리도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죠. 대보기는 믿을 수 없었답니다. 내가 쑥뜸을 떠준 게 효과가 있었나? 아니면 그 뿌리를 먹인 게 좋았나? 어쨌든 대보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누렁아, 너 나아지고 있어. 알지? 대보기가 기뻐하자 누렁이도 낮게 울부짖으며 화답했답니다. 그런데 누렁이의 변화는 단순히 살이 찌는 정도가 아니었답니다. 살이 붙자 드러난 누렁이의 뼈대는 보통 소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목덜미가 마치 집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굵직하게 자라났고 가슴은 어찌나 넓어졌는지 성인 남자 셋이 매달려도 끄떡없을 것 같았답니다. 등짝은 넓은 방바닥처럼 펑퍼짐하게 펴졌고 뒷다리는 나무 기둥보다 굵어졌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누렁이의 머리였답니다. 예전에는 힘없이 축 늘어지던 머리가 이제는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치켜들렸고 뿔도 다시 단단해지며 마치 두 개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뻗었죠. 어느 날 움막을 지나가던 노포수가 외양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노포수는 젊은 시절 전국 팔도를 떠돌며 온갖 짐승을 보아온 사람이었죠. 이보게 자네가 저 소의 주인인가? 대보기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포수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답니다. 세상에. 내 평생 소를 많이 봤지만 저런 통뼈는 난생 처음이야. 자네 저 소가 보통 소가 아닌 거 알고 있나? 대보기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노포수가 설명했죠. 저건 그냥 농사 짓는 소가 아니네. 저건 싸움소의 골격이야. 소싸움이라고 들어봤나? 전국 팔도에서 힘센 소들을 모아놓고 싸움을 붙이는 경기 말일세. 거기서 우승하는 소들은 보통 소들과 뼈대 자체가 다르거든. 목덜미가 굵고 가슴이 넓고 뒷다리가 튼튼해야 해. 저 소 좀 보게. 목덜미 굵기 좀 봐. 가슴 좀 보고. 저 뒷다리 근육 좀 보란 말이야. 저 정도 골격이면 제대로 훈련만 시키면 이 고을에서 상대할 소가 없을 걸세. 대보기는 처음에 믿기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 늙고 병들어 죽어가던 소가 싸움소라고요? 하지만 노포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늙고 병든 건 맞네. 하지만 원래 타고난 뼈대는 숨길 수가 없는 법이야. 저 소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키웠으면 진작 천하장사가 됐을 물건이야. 그걸 농사소로 쓰다니 참 아까운 일이지. 노포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떠났답니다. 대보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죠. 싸움소라. 만약 누렁이가 정말 그런 재능이 있다면 부모님께 편안한 노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대보기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대보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이불 속에 누워 누렁이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죠. 예전에는 뼈만 남은 해골 같던 소가 지금은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겨 제법 늠름해 보였답니다. 노포수의 말대로라면 누렁이에게는 타고난 싸움소의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재능이 20년 동안 농사일에 파묻혀 빛을 보지 못한 것이었답니다. 대보기는 결심했죠. 한번 해보자. 누렁이에 숨겨진 재능을 깨워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날부터 대보기는 누렁이와 함께 특별한 훈련을 시작했답니다. 물론 대보기가 소싸움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대보기에게는 성실함과 끈기가 있었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고 어려우면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대보기는 먼저 누렁이의 체력을 키우기로 했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대보기는 누렁이를 이끌고 뒷산으로 올라갔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소의 다리 힘을 키웠답니다. 처음에는 누렁이도 숨이 차서 헐떡거렸지만 대보기가 곁에서 격려해주며 함께 걸으니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만 더 가자, 누렁아. 저 고개만 넘으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알아. 대보기의 목소리에 누렁이는 힘을 내어 다리를 움직였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처음에는 산중턱까지 오르는데도 반나절이 걸렸지만 열흘이 지나자 두어 시간으로 줄었고 한 달이 지나자 1시간 만에 정상까지 뛰어오를 수 있게 되었죠. 대보기가 소의 등에 무거운 모래 자루를 얹고 훈련시키자 누렁이의 뒷다리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기 시작했답니다. 다음으로 대보기는
누렁이의 목힘을 키우기로 했답니다. 소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힘인데 그 힘의 핵심은 바로 목이었죠. 대보기는 산에서 굵은 소나무를 찾아 누렁이에게 머리를 들이받는 연습을 시켰답니다. 처음에는 누렁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보기를 바라보았죠. 뭘 하라는 거지? 하는 눈빛이었답니다. 대보기는 직접 시범을 보였죠. 이렇게 하는 거야, 누렁아. 대보기가 소나무에 어깨를 대고 힘껏 미는 신용을 하자 누렁이도 이해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나무를 들이받기 시작했답니다. 쿵. 처음에는 나무에 겨우 흠집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대보기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매일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했죠. 열흘이 지나자 소나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고 보름이 지나자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누렁이가 아름드리 소나무를 머리로 들이받자 산 전체가 울릴 정도로 굉장한 소리가 났죠. 쾅! 나무가 흔들리며 새들이 푸드덕 날아올랐답니다. 대보기는 환호했죠. 그래, 누렁아. 바로 그거야. 잘했어. 2달이 지나자 누렁이가 한 번 들이받으면 소나무 밑동이 쩍쩍 갈라지며 쓰러질 정도가 되었답니다. 누렁이의 목은 이제 말 그대로 바위 기둥 같았죠. 마을 사람들은 대보기와 누렁이가 매일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수군거렸답니다. 저 바보가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혹시 정말 미쳐버린 건가? 어떤 사람은 대놓고 비웃기도 했죠. 야, 대보가. 그 늙은 소 끌고 매일 산에 가서 뭐 하는 거냐? 소도 너처럼 바보가 됐냐? 하지만 대보기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산책하는 겁니다. 누렁이도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허참, 소한테 운동이 웬 말이냐? 라며 기가 막혀 했죠. 하지만 대보기는 남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오직 누렁이와 자신의 목표만 바라보며 묵묵히 훈련을 계속했죠. 어느 날 산에서 훈련을 하던 중이었답니다. 대보기가 나무를 베느라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갑자기 산 위쪽에서 우르르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죠. 대보기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며칠 전 내린 봄비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죠. 성인 남자의 몸집보다 훨씬 커다란 바위 하나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러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 바위는 정확히 대보기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대보기는 피할 겨를이 없었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이대로 죽는구나. 대보기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옆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던 누렁이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답니다. 거대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죠. 누렁이는 대보기의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자신의 굵고 단단한 이마와 목을 낮게 깔아 굴러오는 바위를 정면으로 받아냈답니다. 쾅! 천둥 같은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죠. 대보기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상황을 바라보았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집채만 한 바위는 누렁이의 머리에 부딪혀 그 기세가 완전히 꺾인 채 멈춰 서 있었죠. 누렁이는 앞다리에 힘을 꽉 주고 버틴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답니다. 보통 소라면 머리뼈가 박살나거나 목뼈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충격이었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그저 머리를 한번 세차게 흔들더니 대보기를 향해 돌아보았죠. 괜찮으냐? 하고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답니다. 대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누렁이의 이마를 어루만졌죠. 누렁아,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대보기는 혹시라도 다쳤을까봐 소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누렁이의 몸에는 털 하나 빠진 곳이 없었죠. 오히려 바위를 받아낸 누렁이의 목 근육이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뭉쳐 꿈틀거리고 있었답니다. 대보기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이 소는 단순히 쟁기나 끌고 밭이나 가는 그런 소가 아니라는 것을요. 바위를 멈춰 세울 정도의 엄청난 목힘과 어떤 충격에도 끄떡없는 뚝심은 오직 소싸움의 정점에 서는 천하장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었죠. 누렁이는 지금껏 20해 동안 그 재능을 숨기고 살아온 것이었답니다. 아니, 20해 동안 농사소로 혹사당하며 그 재능이 발휘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대보기의 정성과 사랑이 잠자고 있던 누렁이의 야성을 깨워낸 것이었답니다. 대보기는 누렁이의 목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누렁아, 내가 나를 살렸구나. 너는 정말 하늘이 내게 보내준 보물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를. 누렁이는 대보기의 눈물을 닦아주듯 거칠지만 따뜻한 혀로 대보기의 볼을 핥아주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대보기의 훈련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누렁이의 타고난 괴력을 다듬어 줄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었답니다. 대보기는 소싸움에서 쓰이는 기술들을 하나하나 누렁이에게 가르쳤죠. 물론 대보기 자신도 처음 해보는 것이었지만 산 아래 장터에서 노인들에게 물어물어 배웠답니다. 소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3가지였답니다. 첫째는 박치기, 상대의 이마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기선을 제압하는 기술이었죠. 둘째는 밀치기, 상대를 밀어붙여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는 기술이었답니다. 셋째는 목 감아 돌리기, 상대의 목을 자신의 뿔로 감아 비틀어 넘어뜨리는 고급 기술이었죠. 대보기는 이 3가지 기술을 누렁이에게 철저히 훈련시켰답니다. 산속에서 굵은 나무를 상대로 박치기와 밀치기를 연습했고, 2 그루의 나무 사이에 밧줄을 묶어 목 감아 돌리기를 연습시켰죠. 누렁이는 정말 영물이었는지 대보기의 손짓 하나에도 척척 알아듣고 따랐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누렁이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반년 전 뼈만 남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던 그 소가 이제는 온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흐르는 거대한 근육 덩어리가 되어 있었죠. 머리 위에 2 뿔은 어떤 방패도 뚫어버릴 듯 날카롭게 다듬어져 있었고, 목덜미는 성벽처럼 굳건했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누렁이의 눈빛이었죠. 예전에는 침침하고 힘없던 눈이 이제는 장수의 눈처럼 매섭고도 깊은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대보기는 누렁이를 바라보며 뿌듯함과 긴장감이 교차했죠. 이제 정말 준비가 된 것일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될까? 그때 마을에 큰 소문이 퍼졌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한양에서 전국 소싸움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이번 대회는 규모가 어마어마했답니다. 전국 8도에서 내로라 하는 싸움소들이 모여들고 우승 상품은 황금, 백냥과 임금이 직접 하사하는 관직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우승한 소에게는 어소라는 칭호가 내려져 임금의 소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죠. 소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회라며 벌써부터 흥분이 가득했답니다. 고을마다 이 대회에 나갈 소를 선발하느라 야단법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대보기만이 아니었답니다. 기와집에서 술판을 벌이던 큰아들 대수와 둘째 대진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죠. 황금 백냥이라는 말에 대수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형님 들으셨소? 황금 백냥이랍니다. 우리도 한번 나가봅시다. 대진이 흥분해서 말했죠. 대수는 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 돈이면 당분간 놀고 먹어도 되겠어. 문제는 소인데. 우리 외양간에 있는 소들은 농사소밖에 없으니 큰 돈을 들여서라도 싸움소를 하나 사야겠다. 그날부터 대수는 전국 8도의 사람을 풀어 최고의 싸움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답니다. 돈을 아끼지 않았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흥청망청 써대며 가장 비싸고 강한 소를 찾아다녔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옆 고을의 소장수를 통해 한 마리의 소를 손에 넣었죠. 그 소의 이름은 흥룡.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흉폭한 싸움소였답니다. 흥룡의 값은 무려 500냥이었답니다. 박씨 노인이 40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하지만 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돈을 지불했답니다. 황금 100냥을 따면 본전은 뽑고도 남으니까요. 흥룡이 대수의 외양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답니다. 그것은 소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나온 괴물 같았죠. 온몸이 숯덩이처럼 새까맣고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답니다. 뿔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들이받기만 하면 바위도 쪼개질 것 같았죠. 흥룡이 울부짖을 때마다 땅이 진동했고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결은 마치 화염 같았답니다. 덩치도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소 2마리를 합친 것 같았죠. 흥룡을 끌고 온 소장수조차 저 녀석은 사람도 물어뜯은 적이 있으니 조심하시오라고 경고할 정도였답니다. 대수는 흥룡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죠. 이놈이라면 이번 대회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저 비단과 황금은 이제 내 것이나 다름없어. 대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흥룡의 위용을 과시했답니다. 어떻소? 이 정도면 천하무적 아니겠소?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모두 한턱 쏘겠소. 사람들은 흥룡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겁을 먹으면서도 대수의 비위를 맞추느라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를 연발했죠. 그때 누군가가 대수에게 물었답니다. 근데 나으리, 그 바보 대보기도 대회에 나온다는 소문 들으셨소? 대수는 귀를 의심했죠. 그 바보 녀석이? 소문에 의하면 대보기가 죽어가던 늙은 소를 살려내서 싸움소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대수는 처음에 콧방귀를 뀌었죠. 하하하, 저 폐물 같던 늙은 소가 무슨 싸움소야. 우리 흥룡 앞에서는 하루 강아지, 벙 무서운 줄 모르는 꼴이지. 그놈이 혹시라도 대회에 나온다면 우리 흥룡의 점심 고깃덩이가 될 뿐이다. 대수의 조롱에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하지만 대수는 몰랐죠. 산속에서 묵묵히 훈련을 거듭한 누렁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성장했는지를요. 대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대보기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씨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막내를 바라보았답니다. 무슨 일이냐, 대보가. 대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제가 이번 소싸움 대회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노인은 깜짝 놀랐답니다. 뭐라고? 그 늙은 누렁이를 데리고. 대보가, 내 형들이 그 무시무시한 검은 소를 샀다는 소문 못 들었느냐? 저건 정말 괴물이더구나. 위험하다, 대보가. 아니었답니다. 우승한 소에게는 어소라는 칭호가 내려져 임금의 소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고 했죠. 소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회라며 벌써부터 흥분이 가득했답니다. 고을마다 이 대회에 나갈 소를 선발하느라 야단법석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대보기만이 아니었답니다. 기와집에서 술판을 벌이던 큰아들 대수와 둘째 대진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죠. 황금 100냥이라는 말에 대수의 눈이 번뜩였답니다. 형님 들으셨소? 황금 100냥이랍니다. 우리도 한번 나가봅시다. 대진이 흥분해서 말했죠. 대수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 돈이면 당분간 놀고 먹어도 되겠어. 문제는 소인데. 우리 외양간에 있는 소들은 농사소밖에 없으니 큰 돈을 들여서라도 싸움소를 하나 사야겠다. 그날부터 대수는 전국 팔도의 사람을 풀어 최고의 싸움소를 물색하기 시작했답니다.
돈을 아끼지 않았죠.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흥청망청 써대며 가장 비싸고 강한 소를 찾아다녔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옆 고을의 소장수를 통해 한 마리의 소를 손에 넣었죠. 그 소의 이름은 흥룡.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흉폭한 싸움소였답니다. 흥룡의 값은 무려 500냥이었답니다. 박씨 노인이 40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죠. 하지만 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돈을 지불했답니다. 황금 100냥을 따면 본전은 뽑고도 남으니까요. 흥룡이 대수의 외양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답니다. 그것은 소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 나온 괴물 같았죠. 온몸이 숫덩이처럼 새까맣고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답니다. 뿔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들이받기만 하면 바위도 쪼개질 것 같았죠. 흥룡이 울부짖을 때마다 땅이 진동했고 코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숨결은 마치 화염 같았답니다. 대수는 흥룡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죠. 이놈이라면 이번 대회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저 비단과 황금은 이제 내 것이나 다름없어. 대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흥룡의 위용을 과시했답니다. 어떻소? 이 정도면 천하무적 아니겠소?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모두 한턱 쏘겠소. 사람들은 흥룡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겁을 먹으면서도 대수의 비위를 맞추느라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를 연발했죠. 그때 누군가가 대수에게 물었답니다. 근데 나으리, 그 바보 대보기도 대회에 나온다는 소문 들으셨소? 대수는 귀를 의심했죠. 그 바보 녀석이. 소문에 의하면 대보기가 죽어가던 늙은 소를 살려내서 싸움소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대수는 처음에 콧방귀를 뀌었죠. 하하하, 저 폐물 같던 늙은 소가 무슨 싸움소야. 우리 흥룡 앞에서는 하루 강아지, 벙 무서운 줄 모르는 꼴이지. 그놈이 혹시라도 대회에 나온다면 우리 흥룡의 점심 고깃덩이가 될 뿐이다. 대수의 조롱에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하지만 대수는 몰랐죠. 산속에서 묵묵히 훈련을 거듭한 누렁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성장했는지를요. 대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답니다. 대보기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씨 노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막내를 바라보았답니다. 무슨 일이냐, 대보가. 대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제가 이번 소싸움 대회에 나가보려고 합니다. 노인은 깜짝 놀랐답니다. 뭐라고? 그 늙은 누렁이를 데리고. 대보가, 내 형들이 그 무시무시한 검은 소를 샀다는 소문 못 들었느냐? 저건 정말 괴물이더구나. 위험하다, 대보가. 이씨 부인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대보가,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할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니 무리하지 마라.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 어미가 어떻게 사냐. 부모님의 걱정에 대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하지만 대보기는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는 평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형님들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만 당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두 분께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누렁이를 믿어주십시오. 저도 믿어주십시오. 대보기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답니다. 박씨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막내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 내 뜻이 그러하다면 막지 않으마. 대보가, 이 애비는 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놈이라는 것을. 가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다치지 말거라. 이씨 부인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답니다. 우리 막내,
꼭 무사히 돌아오너라. 이 어미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대복이는 부모님께 깊이 절을 올린 뒤 외양간으로 향했답니다. 누렁아, 이제 정말 시작이다. 우리가 얼마나 헛살지 않았는지 보여줄 때가 왔어. 대복이는 누렁이의 굵은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누렁이는 대복이의 손길을 느끼며 힘차게 울부짖었답니다. 마치 준비가 되었다고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날 밤 대복이는 누렁이와 함께 달빛 아래에서 마지막 훈련을 했답니다.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대복이와 누렁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드디어 추석 대회 당일이 밝았답니다. 한양의 대회장에는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깃발이 휘날리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며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답니다. 장터에는 온갖 먹을거리와 구경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를 점치며 한 푼, 두 푼 돈을 걸었죠. 가장 많은 돈이 걸린 소는 단연 큰아들 대수의 흥룡이었답니다. 흥룡의 무시무시한 명성은 이미 전국에 퍼져 있었죠. 가장 먼저 기세를 올리며 등장한 것은 다름 아닌 대수와 그의 검은 괴물 흥룡이었답니다. 대수는 번쩍이는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가마에 앉아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죠. 그 뒤를 따르는 흥룡의 위용은 실로 대단했답니다. 검은 숫덩이 같은 몸집은 웬만한 초가집 한 채만 했고 충혈된 붉은 눈과 날카롭게 뻗은 뿔은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사람들은 흥룡이 지나갈 때마다 겁에 질려 귀를 터주며 수근거렸답니다. 저건 소가 아니라 저승사자가 보낸 괴물이야. 이번 우승은 보나마나 저 양반 것이겠네. 대수는 대회 접수처인과나 마루 앞에 멈춰서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여봐라, 우리 고을 최고인 본인의 흥룡이 왔으니 어서 우승 상품인 비단과 황금을 내놓을 준비나 거라. 누가 감히 이 흥룡의 상대가 되겠느냐? 대수의 호통의 주변에 모인 지주들은 슬그머니 제 집소들의 고삐를 뒤로 감췄죠. 흥룡의 무시무시한 기세에 눌려 싸워보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 것이었답니다. 대수는 우쭐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죠. 그때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답니다. 저기 좀 봐. 저 누더기 옷 입은 사람 뒤에 있는 소 좀 봐. 사람들의 시선이 대회장 입구로 쏠렸답니다. 북저기는 인파를 헤치고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뚜벅뚜벅 모래판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바로 대복이었답니다. 그런데 대복이 뒤에서 걸어오는 소를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어이구, 저기 좀 보게. 저 바보 대복이가 기어이 그 죽어가던 소를 끌고 왔나 보네. 푸아하. 하지만 누렁이가 햇살 아래로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을 때 비웃음은 탄성으로 바뀌었답니다. 먼지 섞인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누렁이의 온몸에서는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흐르고 있었죠. 반년 전 뼈만 남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을 떠받치는 기둥보다 굵은 내 다리와 바위처럼 단단한 가슴 근육이 햇빛 아래에서 꿈틀거렸답니다. 특히 대복이와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단련된 그 거대한 목덜미는 마치 성벽처럼 굳건한 위용을 자랑했죠. 사람들은 저게 정말 그 죽어가던 늙은 소야? 말도 안 돼. 저 목 좀 봐. 저 근육 좀 봐라며 술렁거렸답니다. 대복이는 대수의 코앞까지 거침없이 걸어가 멈춰 섰답니다. 대수는 처음에 넋이 나간 듯 누렁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비아냥거렸죠. 이놈 대복이가 어디서 소분장을 시킨 잡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장난을 치는 게냐? 내 놈이 정녕 매를 벌고 싶은 거냐? 그러자 대복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형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답니다. 형님, 이 소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바로 그 누렁이입니다. 형님이 폐물이라며 비웃던 바로 그 소요.
이제 더 이상 병들고 늙은 소가 아니니 우리 누렁이도 당당하게 대회에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대보기의 단호한 선언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죠. 대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답니다. 이놈이 감히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내 놈의 그 폐물소가 우리 흑룡 앞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두고 보마. 형제 간에 불꽃 튀는 신경전에 대회장의 분위기는 최고조로 치달았죠. 사람들은 벌써부터 흥분하며 돈을 걸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돈은 흑룡에게 걸렸죠. 아무리 누렁이가 놀랍게 변했다 해도 흑룡의 명성은 이미 전국에 퍼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대보기와 누렁이에게 걸기도 했답니다. 약자를 응원하는 마음 혹은 기적을 믿는 마음에서였죠. 예선전이 시작되었답니다. 전국 8도에서 모인 32마리의 소들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싸움을 겨루게 되었죠. 누렁이의 첫 상대는 경상도에서 올라온 철갑이라는 소였답니다. 철갑은 이름처럼 성질이 급하고 머리통이 단단하기로 소문난 녀석이었죠. 구경꾼들은 누렁이가 단 1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장담했답니다. 자, 바보 대보기네 늙은 소가 얼마나 버티는지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세.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죠. 심판의 징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철갑이 거친 숨을 내뱉으며 누렁이를 향해 화살처럼 돌진해왔답니다. 땅이 울리고 먼지가 피어올랐죠. 쾅! 두 소의 머리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대회장 전체를 울렸답니다. 구경꾼들은 누렁이가 뒤로 낮아빠질 줄 알고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누렁이는 발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철갑의 돌진을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었죠. 마치 바위가 파도를 막아내듯이요. 산에서 바위를 들이받으며 단련한 그 뚝심이 드디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답니다. 철갑이 당황하여 다시 한번 머리를 들이밀며 밀치기를 시도했지만 누렁이는 마치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 듯 꿈쩍도 하지 않았죠. 대보기는 모래판 밖에서 누렁이와 눈을 맞추며 조용히 손짓을 보냈답니다. 지금이다, 누렁아. 우리가 연습했던 그 기술을 보여주어. 누렁이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낮게 깔더니 상대의 뿔 사이로 자신의 뿔을 절묘하게 집어넣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소싸움의 꽃이라 불리는 뿔걸기 기술이었죠. 누렁이가 목에 힘을 꽉 주고 고개를 옆으로 강하게 휘돌리자 엄청난 무게의 철갑이 힘 한 번 써 보지 못하고 공중으로 붕 떠올랐답니다. 구경꾼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죠. 그대로 모래판에 처박힌 철갑은 겁에 질려 꼬리를 내리고 경기장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요란하던 경기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곧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죠. 이럴 수가, 단 한 번에 끝내버리다니. 저게 정녕 늙은 소가 맞단 말인가. 이건 천하장사소다.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눈빛은 이제 경외심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대기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죠. 제 손으로 내쫓았던 그 병든 소가 저토록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답니다. 반면 대보기는 누렁이의 곁으로 달려가 땀 젖은 목덜미를 토닥여 주었죠. 잘했다, 누렁아. 이제 시작이다. 누렁이는 대보기의 손길에 낮게 울부짖으며 다음 상대를 기다리듯 눈을 부릅떴답니다. 10년의 한을 풀어낼 복수의 서막이 이토록 통쾌하게 막을 올린 것이었죠. 첫 경기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예선전이 거듭될수록 누렁이의 활약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죠. 다음 상대는 전라도에서 온 불꽃이라는 소였답니다. 불꽃은 이름처럼 성격이 불같고 공격이 날카롭기로 유명했죠.
하지만 불꽃의 돌진을 누렁이는 가볍게 받아내고는 역시 한 번의 목 비틀기로 승부를 끝냈답니다. 세 번째 상대는 함경도에서 온 철벽이라는 소였죠. 철벽은 수비가 단단해서 좀처럼 넘어지지 않는다고 소문났지만 누렁이의 괴력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졌답니다. 네 번째 상대, 다섯 번째 상대. 모두 같은 결과였죠. 상대가 밀고 들어오면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기회를 노렸다가 단 한 번의 강력한 밀치기로 상대를 모래판 밖으로 밀어내 버렸답니다. 다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 누렁이는 단 한 걸음도 밀리지 않았죠. 관중석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던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렁이가 등장할 때마다 천하장사 누렁이, 황금소호를 연호하며 열광하기 시작했죠. 바보 대복이라는 별명도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누렁이의 주인, 효자 대복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었답니다. 10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던 머슴 대복이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늙은 소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답니다.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하지만 누렁이가 승승장구할수록 배가 아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큰아들 대수였답니다. 대수의 흥룡도 예선전을 통과했답니다. 하지만 흥룡의 싸움 방식은 누렁이와는 완전히 달랐죠. 흥룡은 날카로운 뿔로 상대의 몸을 찔러 피를 내며 싸웠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싸움에 구경꾼들은 혀를 내둘렀죠. 저건 싸움이 아니라 도살이야. 흥룡에게 진 소들은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들것에 실려 나갔답니다. 어떤 소는 옆구리가 찢어졌고 어떤 소는 눈이 찔렸죠. 대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좋아, 흥룡아. 오늘 결승에서 저 바보 막내의 소도 저렇게 만들어줘. 그래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못하겠지. 대수의 눈에는 욕심과 악의가 가득했답니다. 형제간의 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죠. 결승전 전날 밤이었답니다. 대회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외양간에서 대복이는 누렁이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죠. 내일이면 결승이다, 누렁아. 긴장되지 않냐? 누렁이는 낮게 코를 골며 대답했답니다. 대복이는 소의 굵은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나는 무섭지 않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때 어둠 속에서 수상한 그림자가 외양간 근처를 기웃거리는 것을 대복이가 눈치챘답니다. 산속에서 짐승들을 경계하며 단련된 대복이의 감각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예리했죠. 대복이는 모른 척하며 몽둥이를 옆에 챙겨쥐고 누렁이 앞을 지키고 섰답니다. 잠시 후 2명의 남자가 살금살금 다가왔죠. 그들의 손에는 무언가가 담긴 물통이 들려 있었답니다. 대수가 보낸 하인들이었죠. 대복이가 번개같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이 늦은 밤에 우리 누렁이에게 무엇을 주려는 것이냐? 대복이의 호령에 당황한 하인들은 물통을 내팽개치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에서는 코를 찌르는 고약한 냄새가 났죠. 독이었답니다. 대복이는 치를 떨었답니다. 형님이 이런 비열한 짓까지 하다니. 하지만 대복이는 분노를 삼키고 누렁이에게 말했죠. 누렁아, 보거라. 저들이 우리를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단다. 내일은 정정당당하게 저들의 탐욕을 들이받아 버리자꾸나. 누렁이는 대복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굵은 콧김을 내뿜으며 눈을 부릅떴답니다. 이제 방해꾼들의 음모조차 이들의 굳건한 신뢰를 깨뜨릴 수는 없었죠. 결전의 날을 앞둔 밤, 대복이와 누렁이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 전의를 불태웠답니다. 드디어 단호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결승전에 막이 올랐답니다. 한양 도성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대회장을 가득 메웠죠.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죽인 채 모래판 위를 응시하고 있었답니다. 임금까지 친히 대회를 관람하러 나와 높은 정자에 자리를 잡았죠. 한쪽에는 탐욕스러운 큰아들 대수의 거대한 검은 소흥룡이, 다른 한쪽에는 효자 막내의 대보기의 황금빛 누렁이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답니다. 흥룡은 소라기보다는 시커먼 바위 덩어리 같았죠. 집채만 한 덩치의 핏발이 선 붉은 눈, 그리고 멧돼지 송곳니처럼 날카롭게 뻗은 뿔은 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렸답니다. 흥룡이 발굽으로 모래를 걷어찰 때마다 마른 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그 무시무시한 기세에 주변에 섰던 포졸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죠. 대수는 그런 흥룡의 모습이 자랑스러운지 비단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연신 거드름을 피웠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바보 막내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날이다. 저놈의 소가 내 흥룡 앞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대수의 입가에는 음흉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반면 누렁이는 흥룡에 비하면 체구가 조금 작아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깊었답니다. 대보기는 누렁이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죠. 누렁아, 저놈의 덩치에 겁먹지 마라. 우리 산비탈에서 그 큰 바위도 받아냈던 거 기억나지? 너와 나, 우리 둘의 반년 세월을 믿어보자. 내가 군 줄였을 때 내가 너를 먹였고, 내 다리가 아팠을 때 내가 너를 치료했어. 그리고 바위가 굴러왔을 때 내가 나를 구해줬잖아. 우리는 그렇게 함께 여기까지 왔어.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가자. 누렁이는 대보기의 말에 힘차게 울부짖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출전하는 장수의 비장한 함성 같았죠. 심판의 징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죠. 징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흥룡이 거대한 산이 무너지듯 누렁이를 향해 돌진해 왔답니다. 쾅,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두 소의 머리가 맞부딪혔죠. 누렁이의 몸이 흔들렸답니다. 흥룡의 무게와 힘이 예선의 어떤 소보다도 압도적으로 강했기 때문이었죠. 누렁이의 뒷발이 모래 속으로 파묻히며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답니다. 흥룡은 쉴 틈을 주지 않았죠. 연속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사정없이 밀어붙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흥룡은 날카로운 뿔로 누렁이의 옆구리를 노렸답니다. 피해, 대보기의 외침에 누렁이는 가까스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지만 대신 중심을 잃고 더 뒤로 밀려났죠. 관중석에서 탄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답니다. 저런, 흥룡이 너무 강해. 황금소도 저건 못 이길 것 같은데. 대수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옆에 선 대진에게 박수를 치며 말했죠. 하하하, 봤냐. 역시 돈으로 산 소가 최고야. 저 바보 막내의 폐물소 꼴 좀 봐라. 며칠만 더 있으면 우리 승리 잔치를 벌일 수 있겠구먼. 흥룡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한 맹수처럼 누렁이를 끝없이 몰아세웠죠. 누렁이는 경기장 구석까지 밀려났고 숨이 차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답니다. 황금빛 털은 이미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누렁이의 뒷발이 경기장의 경계를 알리는 밧줄에 닿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답니다. 대수는 이제 끝이다. 밀어버려. 흥룡아라며 관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죠. 관중석에서도 아이고, 이제 끝났나 보네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답니다. 하지만 대보기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모래판 바로 옆까지 다가가 누렁이와 눈을 맞추었죠. 누렁이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답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 대보기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었죠. 대보기는 목이 터져라 외쳤답니다. 누렁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해. 아버지 어머니가 쫓겨나던 그 비 오던 밤을, 내가 굶으면서도 나를 핥아주던 그 따뜻함을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산을 오르던 그 땀방울을. 대보기의 외침이 경기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답니다. 그 소리는 누렁이의 귀를 지나 심장 깊숙이까지 닿았죠. 그 순간 누렁이의 눈에 불꽃이 일어났답니다. 소의 머릿속에는 지난 반년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추운 겨울밤, 대보기가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끓여준 따뜻한 콩죽의 맛. 아픈 다리에 정성껏 떠준 쑥뜸의 온기. 산비탈에서 바위를 들이받으며 함께 흘린 뜨거운 땀방울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너는 내 식구야라고 말해주던 대보기의 따뜻한 음성. 누렁이는 이를 악물었답니다. 아니, 소의 이빨이 아니라 온몸의 근육의 힘을 꽉 주었죠. 갑자기 뒤로 밀리던 누렁이의 몸이 땅에 뿌리를 박은 거목처럼 우뚝 멈췄답니다. 뭐야. 흥룡이 당황했죠. 아무리 밀어붙여도 누렁이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답니다. 산에서 바위를 들이받으며 단련한 그 콩뼈가 마지막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저것 봐. 황금소가 버티고 있어. 밀리지 않아. 누렁이의 굵은 목 근육이 꿈틀거리며 불끈 솟아올랐답니다. 마치 살아있는 구렁이처럼 움직이는 그 근육은 보는 이들의 혼을 빼놓았죠. 누렁이는 조금씩 고개를 낮추기 시작했답니다. 흥룡의 가슴팍 깊숙이 자신의 머리를 밀어넣고 있었죠. 이것은 대보기와 수천 번 연습했던 필살의 기술을 준비하는 자세였답니다. 대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지금이다. 누렁아, 해낼 수 있어. 누렁이가 전신의 힘을 다해 흥룡의 목을 감아 비틀었답니다. 바로 목 감아 돌리기였죠. 누렁이의 목에서 터져나온 것은 소의 울음이 아니라 10년 동안 쌓인 한이 폭발하는 소리 같았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죠. 버려진 자들의 복수였고 무시당한 자들의 반격이었으며 사랑으로 빚어낸 기적이었답니다. 흥룡의 거대한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집채만 한 덩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대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답니다. 안 돼. 흥룡아, 버텨. 하지만 흥룡은 누렁이의 괴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앞다리가 땅에서 떨어졌죠. 누렁이가 마지막으로 머리를 하늘로 강하게 쳐올렸답니다. 쿵! 거대한 흥룡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그대로 모래판 위에 처박혔죠. 대지가 진동하고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답니다. 흥룡은 일어나려 발버둥쳤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짐승은 꼬리를 내린 채 경기장 밖으로 비틀비틀 도망치고 말았죠. 심판의 징소리가 3번 울려 퍼졌답니다. 우승은 황금소 누렁이, 주인은 충청도 박대복, 대회장이 터질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죠. 천하장사 누렁이, 효자 대보기,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대보기와 누렁이의 이름을 연호했답니다. 대보기는 누렁이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았죠.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답니다. 누렁아,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렁이는 대보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거친 숨을 내쉬었답니다. 돈으로 산 힘이 정성으로 빚은 의리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죠. 대수는 모래판 구석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500냥을 들여 산 흥룡이 폐물 같던 늙은 소에게 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저 바보 막내가 무슨 수작을 부린 게 틀림없어. 하지만 아무도 대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모든 사람의 눈과 귀는 오직 대보기와 누렁이에게만 쏠려 있었죠. 대수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경기장을 빠져나갔답니다. 바로 그때였답니다. 대회장 밖에서 급한 전가를 든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죠. 폐하, 급보입니다. 북쪽 국경에서 파발이 왔습니다.
전령의 외침에 임금과 신하들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무슨 일이냐? 빨리 아뢰어라. 전령은 무릎을 꿇으며 보고했죠. 북방의 오랑캐가 대군을 이끌고 국경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에게는 전설로만 전해지던 전투소가 있어 아군이 연패하고 있다 합니다. 전투소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임금의 물음에 전령이 대답했답니다. 오랑캐의 전투소는 마군이라 불리는 괴물입니다. 몸집은 보통 소의 3배가 넘고 한 번 돌진하면 기마병 10명을 쓰러뜨립니다. 성벽까지 들이받아 무너뜨린다 하며 지금껏 아군의 소 12마리가 맞섰지만 모두 마군에게 패하여 죽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경이 뚫리고 백성들이 도륙당할 것입니다. 대회장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보기를 향해 시선을 돌렸죠. 대보기라 했느냐? 짐이 보건대 내 소의 힘이 대단하구나. 방금 전 경기에서 보인 그 뚝심이라면 혹시 저 오랑캐의 전투소와도 싸울 수 있겠느냐? 대보기는 깜짝 놀랐답니다. 전투소라니 전쟁터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 물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내 소는 방금 결승전을 치른 직후이니 지쳐 있을 것이야. 위험한 일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짐은 내게 부탁할 수밖에 없구나. 대보기는 잠시 망설였답니다. 누렁이는 방금 결승전에서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죠. 게다가 상대는 보통 소의 3배가 넘는 괴물이라 했답니다. 솔직히 무서웠죠. 하지만 대보기의 옆에서 누렁이가 대보기를 바라보았답니다. 소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마치 함께 가자,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대보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죠. 폐하, 이 미천한 백성과 늙은 소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임금은 감격하여 대보기의 손을 잡았답니다. 고맙다, 대보기. 내가 이기고 돌아온다면 반드시 크게 상을 내리마. 짐이 약속하노라. 그날 밤 대보기와 누렁이는 곧바로 국경을 향해 출발했답니다. 5일 밤낮을 달려 도착한 국경의 성은 처참한 광경이었죠. 성벽 곳곳이 무너지고 부상당한 병사들이 신음하고 있었답니다. 화살 자국과 핏 자국이 사방에 널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했죠. 대보기는 참담한 심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답니다. 장군이 대보기를 맞이하며 말했답니다. 자네가 한양에서 온 소싸움 우승자인가?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네. 저 마고는 우리가 본 어떤 소보다 강하네. 아니, 강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저건 소가 아니라 악귀야. 몸집은 황소 2마리를 합친 것보다 크고 뿔은 창처럼 날카롭지. 지금까지 아군의 소 12마리가 도전했지만 모두 목숨을 잃었네. 장군의 말에 대보기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답니다. 대보기는 성벽 위로 올라가 적진을 바라보았죠. 그곳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 있었답니다. 마구는 정말 산처럼 거대했죠. 온몸이 흉터투성이었고 눈에서는 핏빛 광기가 뿜어져 나왔답니다. 뿔 끝에는 아직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발굽 아래에는 으깨진 갑옷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죠. 마군이 울부짖을 때마다 대지가 진동했고 그 소리는 성안까지 울려 퍼져 병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답니다. 대보기의 다리가 후들거렸답니다. 저런 괴물을 어떻게 이기란 말인가. 하지만 바로 옆에 선 누렁이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적을 향해 낮게 울부짖으며 발굽으로 땅을 걷어찼답니다. 누렁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투지가 불타고 있었죠. 대보기는 누렁이의 그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답니다. 누렁아, 무섭냐?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물러나면 저 뒤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고 저 성 안에는 아이들도 있고 늙은 어른들도 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야. 우리밖에 없어. 누렁이는 대보기의 손을 핥으며 대답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대결의 시간이 왔답니다.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 붉게 물들일 때 양군의 병사들이 언덕 위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대보기와 누렁이가 성문 밖으로 나섰죠. 적진에서도 마군이 사납게 울부짖으며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두 소가 넓은 평원 위에서 마주보며 서로를 노려보았죠. 마군의 덩치는 누렁이의 2배는 되어 보였답니다. 아군 진영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죠. 아이고, 저건 싸움이 안 돼. 저 황금 소도 죽겠구먼. 하지만 대보기는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누렁이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말했죠. 누렁아, 기억나? 산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을 때 내가 나를 구해줬잖아. 그때 내 목 힘이면 저놈도 이길 수 있어. 나는 널 믿어. 누렁이는 힘차게 울부짖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평원 전체에 울려 퍼졌죠. 대결이 시작되었답니다. 마군이 땅을 울리며 돌진해왔죠. 그 돌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답니다. 마치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쾅! 두 소의 머리가 맞부딪히는 순간 천지가 흔들렸답니다. 누렁이의 몸이 뒤로 밀려났죠. 마군의 힘은 흑룡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했답니다. 아군 진영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안 돼, 밀린다. 마군은 쉴 틈을 주지 않았답니다. 연속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누렁이를 몰아붙였죠. 거대한 뿔로 누렁이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고 날카로운 발굽으로 땅을 파헤치며 위협했답니다. 누렁이는 필사적으로 피하며 버텼지만 점점 뒤로 밀려났죠. 대보기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답니다. 힘으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대보기는 마군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관찰했죠.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답니다. 저놈은 힘만 믿고 기술이 없어. 계속 정면으로만 밀어붙이고 있어. 머리를 쓰지 않아. 대보기는 누렁이에게 소리쳤답니다. 누렁아, 정면으로 버티지 마. 옆으로 비켜서 목을 노려. 누렁이는 대보기의 말을 알아듣고 몸을 옆으로 틀었답니다. 마군이 다시 돌진해 왔을 때 누렁이는 정면 대결 대신 옆으로 재빠르게 피하며 상대의 목덜미에 머리를 들이밀었죠. 마군은 허공을 찌르며 비틀거렸답니다. 지금이다. 대보기의 외침에 누렁이는 필살의 기술을 시전했죠. 산에서 수천 번 연습한 그 목 감아 돌리기를 말입니다. 누렁이가 마군의 목을 감아 비틀기 시작했답니다. 누렁이는 있는 힘을 다해 목에 힘을 주었죠. 마군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흔들렸답니다. 하지만 마군도 만만치 않았죠. 놀라운 힘으로 버티며 누렁이를 밀어내려 했답니다. 두 소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죠. 땅이 갈라지고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답니다. 양군의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누렁이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답니다. 마군의 힘이 너무 강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누렁이가 당할 것 같았답니다. 대보기는 절규했죠. 누렁아, 포기하지 마. 우리가 여기서 지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아버지,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다. 대보기의 외침이 누렁이의 귀에 닿았답니다. 누렁이의 머릿속에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살려준 대보기, 따뜻하게 맞아준 박씨, 노인 부부, 그리고 성 안에서 떨고 있을 무고한 백성들. 누렁아는 마지막 힘을 짜냈답니다.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힘이었죠. 바위를 받아내던 그 목힘, 산을 오르던 그 다리 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답니다. 누렁이의 몸에서 마지막 포효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머리를 하늘로 쳐올렸답니다. 쿵, 산처럼 거대한 마군이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죠. 대지가 진동하고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답니다. 쓰러진 마군은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목이 비틀려 힘을 쓸 수가 없었죠. 결국 마군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답니다. 와, 아군 진영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 나왔답니다. 이겼다. 황금소가 마군을 이겼다. 적군의 오랑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죠. 그들의 무적의 전투소가 쓰러지는 것을 처음 보았으니까요. 공포에 질린 오랑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답니다. 아군 기병들이 쏟아져 나가 도망치는 적을 추격했죠.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대보기는 쓰러진 누렁이에게 달려갔답니다. 누렁이는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대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누렁이의 목을 껴안았답니다. 누렁아, 해냈어. 우리가 나라를 구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렁이는 지친 몸으로도 대보기의 얼굴을 핥으며 대답했죠. 병사들이 달려와 대보기와 누렁이를 둘러쌌답니다. 만세, 황금소 만세, 효자 대보기 만세,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전쟁이 끝났답니다. 오랑캐는 마군을 잃고 퇴각했고 조선의 국경은 평화를 되찾았죠. 대보기와 누렁이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한양으로 돌아왔답니다. 도성의 모든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영웅을 맞이했죠. 임금은 직접 성문 밖까지 나와 대보기를 맞이했답니다. 대보기야, 내가 나라를 구했다. 짐이 약속한 대로 크게 상을 내리마. 임금은 대보기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벼슬과 한양 최고의 저택, 그리고 황금 1000냥을 하사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누렁이에게는 특별히 어소라는 호칭을 내려 임금의 소와 같은 대우를 받게 했죠. 바보라고 불리던 막내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영웅이 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대보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죠. 대보기는 한양에 도착하자마자 충청도 고향으로 사람을 보냈답니다.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말이었죠. 박씨 노인 부부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답니다. 움막에서 거지처럼 살던 막내 아들이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 궁궐 같은 집에서 자신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대보기는 부모님을 안채의 가장 좋은 방으로 모셨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비단 이불, 사내진미가 차려진 밥상까지. 박씨 노인은 막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죠. 대보가,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이 아비가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 대수와 둘째 대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싸움 대회에서 진 후 500냥을 날린 대수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논밭과 기와 집을 모두 팔아 빚을 갚아야 했죠. 그래도 빚은 다 갚지 못해 감옥에 갈 뻔했답니다. 둘째 대진도 마찬가지였죠. 형의 도박판에 말려들어 재산을 몽땅 날리고 빚더미에 앉고 말았답니다. 두 형제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녀야 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막내 대보기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막내에게 가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것도요. 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왔죠. 대보기의 저택 앞에서 두 형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자신들이 바보라고 놀리던 막내가 자신들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저택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대수가 먼저 대문을 두드렸답니다. 대보가, 형이다. 대문 열어라. 문지기가 대보기에게 보고하자 대보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형들은 부모님을 쫓아내고 자신을 바보라고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죠. 독약까지 써서 누렁이를 해치려 했던 원수나 다름없었답니다. 하지만 대복이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죠. 아버지 어머니가 저 형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아무리 폐륜을 저질렀어도 자식은 자식인데. 대복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답니다. 대문을 열어라. 두 형제가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답니다. 남루한 옷에 때가 까맣게 끼고 배가 고픈지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죠.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거지와 다름없었답니다. 대복이를 본 대수가 먼저 바닥에 엎드렸죠. 대복아, 형이 잘못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눈에 돈만 보여서 부모님도 너도 보이지 않았어. 제발 형 좀 도와줘라. 굶어 죽게 생겼다. 둘째 대진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답니다. 대복아, 나도 잘못했어.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살려줘라. 한 끼만 먹여줘라. 대복이는 두 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솔직히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부모님을 쫓아냈을 때 그 냉정한 얼굴, 자신을 바보라고 비웃던 그의 입, 누렁이를 죽이려 했던 그 손.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답니다. 하지만 대복이는 고개를 저었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 뿐이야. 내가 형들을 내쫓으면 나도 형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대복이는 입을 열었답니다. 형님들, 일어나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박씨 노인이 두 아들을 보았을 때 노인은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거지꼴이 된 두 아들을 보는 노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무리 불효를 저질렀어도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대수와 대지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통곡했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불효자들입니다. 이씨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두 아들의 손을 잡았죠.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살아있으니 다행이야. 대복이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쓰렸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복이도 마음이 풀렸죠. 형님들, 지난 일은 잊겠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는 함께 부모님을 모시며 살지요. 대복이의 말에 대수와 대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답니다. 대복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가 평생 내 은혜를 갚겠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바보였어. 그날 저녁 박씨 노인의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저녁을 먹었답니다. 누추했던 움막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한양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이렇게 마무리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세월이 흘렀답니다. 박씨 노인 부부는 따뜻한 자식들의 곁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죠. 매일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답니다. 노인은 숨을 거두기 전 막내의 손을 잡고 말했죠. 대복아, 고맙다. 내 덕분에 이 아비가 행복하게 눈을 감는구나. 너야말로 진정한 효자다. 대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대복이는 벼슬길에서도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풀었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억울한 자를 구제하여 청백리로 이름을 날렸죠. 사람들은 대복이를 보며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효자이자 충신이라며 칭송했답니다. 두 형은 막내의 도움으로 새 출발을 했죠. 농사를 배우고 성실하게 일하며 예전의 잘못을 뉘우쳤답니다. 대수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고, 대지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람이 되었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두 형이 몸소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 누렁이는 대보기의 저택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천수를 누렸답니다. 가장 넓고 따뜻한 마구간에서 지내며 가장 좋은 여물을 먹었죠. 대보기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 누렁이를 찾아가 목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누렁아, 오늘도 수고했어.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누렁이는 대보기의 손길을 느끼며 행복하게 눈을 감곤 했죠. 누렁이가 세상을 떠날 때 대보기는 밤새 소의 곁을 지켰답니다. 누렁이는 이제 30살이 넘은 노쇠한 소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답니다. 대보기는 누렁이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죠. 누렁아, 내 덕분에 내가 사람 노릇을 했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바보라고 불리며 살았을 거야. 내가 나를 구해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렁이는 마지막으로 대보기의 손을 핥고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답니다. 대보기는 밤새 울었죠. 대보기는 누렁이를 한양교회의 양지바른 언덕에 묻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워 이렇게 새겼죠. 여기 천하장사 황금소 누렁이 잠들다. 나라를 구하고 효자를 만든 의로운 짐승이니라. 매년 제삿날이 되면 대보기는 누렁이의 무덤을 찾아 절을 올리고 술을 뿌렸답니다. 그 전통은 대보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손 대대로 이어졌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답니다. 짐승이라도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하늘이 감동하고 효성이 지극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또한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바보라고 놀려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온다는 것을요. 깊어가는 밤, 한양의 어느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누렁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꼭 잡은 채 나도 커서 대보기처럼 효도할 거야 라고 다짐했죠. 바보라 불리던 막내와 버려졌던 늙은 소가 일으킨 기적은 그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설로 남았답니다. 달빛 아래 누렁이의 무덤 위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바람에 살랑거렸고 어디선가 소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죠. 마치 누렁이가 하늘에서 대보기를 지켜보며 웃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